소통방송 DPS. 안녕하세요. 주간 해외 축구 6회 방송 박기상입니다. 이번 6회 방송 맨 처음에 소통하는 시간 있죠?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은 7회 방송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7회 방송으로 넘기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요. 홍 기사가 준비한 스페인과 칠레 경기, 그 다음에 김 기사가 준비한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의 경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6회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송 시작합니다. Spain and Chile. 스페인이 왕자를 넘겼다. 스페인이 칠레에게 진 것은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쇼크다. 피파. 안녕하세요. 홍기사 인사드립니다. 앞서 전해드린 문구는 스페인과 칠레의 조별예선 2차전 경기가 있은 후 피파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표현한 내용입니다. 스페인이 왕자를 넘겼다. 스페인이 칠레에게 0대2로 진 것은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쇼크다. 19일 경기로 호주와 스페인, 카메룬의 조별예선 탈락이 확정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축구팬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스페인은 조별예선은 탈락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형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 그리고 남미의 닭공 칠레, 이 두 팀의 경기를 소개해드리기 앞서 제가 왜 이 경기를 선택했냐면 간단한 이유에서입니다. 스페인의 경기를 보고 싶어서. 그냥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 경기를 본다면 좀 더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경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칠레가 닭공, 싸움닭 이런 그 별명을 많이 받았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산체스 선수, 비달 선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만 이제 귀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들었지, 칠레의 경기 자체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화끈한지에 대해서 사실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남미의 축구 스타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그런 축구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칠레의 경기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닭공이 화려한지, 이런 경기를 얼마나 시원하게 경기를 풀어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스페인과 칠레의 경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9일 새벽 4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경기를 이제 소개해드리기 앞서 전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스페인이 명예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분위기의 발판을 삼아서 16강 진출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한 문장과 또 하나는 남미의 싸움닭, 닭공, 과연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스페인의 티키타카도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스페인이 1차전 경기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코스타의 그런 PK를 얻어서 선제 득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1로 대패를 당했죠. 사실 스페인이 아시다시피 다 강해요.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고 미드필더도 좋지만 공격 포워드가 약간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디에고 코스타까지 이제 영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약한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으며, 사비, 이니에스타,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들도 예전 같은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더불어 카시아스, 캡틴이죠. 카시아스의 그런 실수도 너무나 부끄러웠고요. 월드 클래스에 맞지 않는 실수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사실 축구팬으로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런 스페인이 과연 칠레를 맞이해서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티키타카가 살아있으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관전 포인트를 하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남미의 싸움닭, 칠레죠. 칠레가 과연 스페인에도 통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봐야 될 점이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 바르셀로나의 산체스 선수죠. 바르셀로나에서 저번 시즌 너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뛰다 보니까 스페인 선수들의 그런 장단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있는, 이런 공격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칠레가 과연 스페인을 깰 수 있을까? 이미 닭공은 예고가 됐었죠. 예선 전에는 평가전 때, 잉글랜드와의 평가전 때도 2대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조별예선 1차전 때 호주를 상대로 3대1로 이겼습니다. 3대1, 스코어만 보면은 3대1, 그리고 호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칠레 자체의 공격력이 너무나 강해서
양쪽 윙 너무나 그런 밸런스 자체가 너무 잘 맞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 칠레의 이 공격력, 싸움딱 같은 그리고 수비를 하지 않고 수비보다도 공격에 더 치중해서 한 골 더 넣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스페인에 통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과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뭐 라모스 이런 선수들이 라모스, 카시아스 이런 수비진을 꾸리는 선수들이 좀 호흡이 잘 안 맞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칠레의 역공에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는 경기. 사실 네덜란드의 경기에서도 로벤 선수한테 많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날까? 이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은 좋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칠레와 스페인의 뭐 스타플레이어가 누가 있는지, 중심되는 선수가 누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칠레는 뭐니 해도 산체스 선수가 있죠. 저번 2013-2014 프리메라 리그에 34경기에 출전해서요. 19골, 10도움을 올렸습니다. 리그 득점 4위고요. 굉장히 잘해요. 물론 바르셀로나 자체가 약간 메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경기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산체스 선수가 더 활약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 선수, 산체스 선수가 칠레에 오면은 당연히 에이스입니다. 이 에이스가 과연 얼마큼 잘 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뒤에서 유벤투스의 비달 같은 선수들이 얼마큼 산체스와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스페인을 쉽게 허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스페인은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부터 수비까지가 다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제 좀 노쇠화됐다 이런 거 빼고는 사실 스페인 자체의 선수들은 뭐 너무나 강하지만 그래도 스페인이 자랑하는 티키타카의 중심은 허리 아니겠습니까? 허리에 사비 알론소 그리고 사비 에르난데스 선수가 중원을 얼마큼 잘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이제 허리에서 잡아주고 공격 공수전에는 얼마큼 밸런스 있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스페인이 얼마큼 잘해줄 수 있는가의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비 알론소는 34살이고요. 그리고 사비 에르난데스는 34살입니다. 너무 노쇠했죠. 그래서 과연 칠레가 가지고 있는 빠르고 정확하고 한 번에 밀어붙이는 그런 파도 같은 공격력을 사비 알론소와 사비 에르난데스가 중간에서 과연 쉽게 끊어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중원의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은 칠레의 엄청난 활동량과 빠른 공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느냐가 스페인의 그 승리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칠레는 반대로 스페인의 패싱 플레이죠. 티키타카를 얼마큼 중간에서 차단을 잘 해주냐, 그리고 전방부터 이어지는 압박을 얼마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후반에 들어가면서 그 뛰어난 활동력을 체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만약에 유지된다면 저는 칠레가 스페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 전적을 한번 보시면요. 스페인이 칠레와 10번을 마주쳤습니다. 10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8승 2무로 칠레에게 완벽한 압도적인 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조별 예선에 만났습니다. 당시에도 스페인이 칠레를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물론 칠레 퇴장도 있고 했었지만 어찌됐든 스페인이 칠레를 2대1로 승리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2010년 모습을 잠시만 살펴보면은 퇴장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공격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스페인과 칠레 2010년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도 와, 칠레가 정말 굉장하게 공격력을 밀어붙이는구나.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경기 전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칠레의 호르헤 산파울리 감독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호주와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도 언급하면서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플레이는 아니다. 물론 선수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고 프로다웠다.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플레이를 더 완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 델보스케 감독은 몇몇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화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은 짧은 토너먼트이며 우리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변화라는 말 자체가 약간 델보스케 감독이 변화라는 말을 계속 언급한 거는 네덜란드전에서 대패한 것을 이렇게 약간 의식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니에스타는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칠레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경기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승점 3점을 얻겠다. 더불어 네덜란드의 패배는 우리로서는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그 충격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덜란드전에서 노출한 문제점을 고치고 최대한 팀 분위기를 추스리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경기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스페인은 4-2-3-1 포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골키퍼의 카시아스, 그리고 조르디 알바, 라모스, 하비 마르티네스, 아스필리쿠에타 이렇게 선수가 수비로 나섰고요. 이제 허리에 알론소,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다비드 실바, 페드로, 그리고 공격수의 코스타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칠레는 3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3-4-1-2. 키퍼의 브라보, 그리고 수비수의 하라, 실바, 메델, 그리고 허리에 메데, 디아스, 아랑기스, 이슬라, 그리고 그 앞에 공격형 미드필드의 비달, 그리고 공격수의 바르가스와 산체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모든 이런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경기는 2대0으로 끝났고 득점자는 전반 20분에 바르가스, 그리고 전반 43분에 아랑기스가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는 바르가스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은 바르가스 선수가 받았고요. 여기서 주목해볼 점이 칠레가 이제 호주에서 가져왔던 포백이 아닌, 호주에서 4-1-3-2의 포메이션이 아닌 3-4-1-2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3-4-1-2 포메이션은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무너뜨렸을 때 가져왔던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도 약간 그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깰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고 매우 비슷한 유형으로 경기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투톱 아래 비달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우고 그 뒤에 7명의 선수를 이렇게 세워서 수비를 두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3-4-1-2잖아요. 4. 허리가 수비가 될 때는 4명까지 쭉 내려와서 7명의 수비로 둘러싸고 공격되는 그 4명의 선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타 선수가 많이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계속 공격을 전반에는 약간 스페인보다는 칠레가 좀 더 닭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스페인은 점유율 축구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칠레의 역습에 계속 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기가 흘러가는 와중에 이제 전반 20분에 칠레가 선제골을 넣습니다. 아랑기스가 이제 문전 앞에서 아랑기스가 백힐로 백패스를 딱 넣어주고 바르가스가 그거를 침착하게 카시아스 골키퍼를 속이면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칠레가 포메이션만 3백을 가져와서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는다. 칠레가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깼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공략할 때 이게 루트가 자체를 가져온 거랑 비슷한데요. 선제골을 넣는 장면에서 이제 아랑기스 선수가 이제 중간에서 허리에서 미들 지내서 빠르게 패스를 넣어주고 그 빠른 패스를 강력한 매우게 빠른 역습을 통해서 전방 압박과 역습을 통해서 아랑기스 선수가 받아주고 이것을 백힐 패스로 받았고 이 골을 바르가스 선수가 침착하게 골을 넣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 전술로 인해서 개인기죠. 개인기로 스페인 수비수와 카시아스 선수를 속이면서 골을 넣는 모습이 매우 네덜란드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그 스페인은 점점 이제 티키타카보다는 약간 뿌려주는 패스들을 조금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페인은 오늘 지면은 아예 짐을 싸야 되는 형편이니까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7명의 수비수를 코스타 혼자서 이겨낼 수 없듯이, 그리고 중앙에 있는 수비수 2명이 코스타가 중앙에만 오면은 2명이 그냥 압박을 해버려요. 그래서 코스타가 항상 고립되고 뒤에서 그렇다고 리턴 패스를 주는 공간도 많이 차단시켜주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티키타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창출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상대가 지쳐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이 있으면 또 다른 제2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제3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전방으로 밀어 들어가서 골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스페인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스페인이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반증하지만 반대로 칠레의 압박이 매우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 속에 어쨌든 스페인은 계속해서 만회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반 43분에 칠레의 역습에 당하고 맙니다. 산체스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가마찬 프리킥을 이제 카시아스 선수가
펀칭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굳이 펀칭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펀칭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문전을 쇄도하는 아랑기스에게 공이 향했고요. 그 아랑기스가 쉬지 않고 빠른 템포로 슛을 때려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골이 아랑기스 선수의 위치 선정, 카시아스 산체스 선수의 정확한 프리킥라기보다는 카시아스 선수의 실책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후반 들어서 이제 코케, 토레스, 카솔라 선수들을 잇따라 계속 투입하면서 반전을 꾀합니다. 스페인이 전반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전반은 일단 안정적으로 내려가면서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이제 공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코스타로 들어가지만 그 코스타랑 이 티키타카 흐름이 좀 안 맞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요. 이런 문제점은 사실 네덜란드 경기 전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골을 먹고 나서니 급해져서 이제 조금씩 전방 아프 롱패스도 좀 보여주고 하긴 했으나 그것이 이미 엎질러준 물을 다시 주워 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반에 결정적인 장면이 한 장면 나와요. 코스타 선수가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오버헤드킥으로 패스를 해요. 그래서 그 칠레 문전 오른쪽 사이드에서 오버헤드킥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스케츠 선수가 부스케츠 발 앞에 정확히 떨어져요. 근데 그 부스케츠 선수가 진짜 발만 갖다 대면 골이 되는 골을 옆으로 넘겨줘요. 마치 저희 2010년대 나이지리아였죠. 야쿠브 선수가 때렸던 슈팅과 약간 흡사하지 않았나. 그런 흡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골은 넣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기는 칠레와 스페인의 공격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스페인이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맹폭을 완전 퍼부어요. 융단 폭격 이상의 폭격을 퍼부으려고 노력을 하지나 칠레의 그런 전방 압박에서부터 후방에서 배치된 7명의 수비수까지 그런 수비수들을 뚫기에는 스페인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기는 끝났습니다. 경기의 데이터를 좀 보면요. 스페인이 점유율을 56%나 가져가요. 그리고 패스도 스페인은 705회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칠레는 464회를 했고요. 패스 성공률도 스페인이 82%인 것에 반해 칠레는 72%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데이터일 뿐 실질적으로 스페인의 이런 압도적인 패스나 패스 성공률은 위력적이지가 않았어요. 전방으로 뿌려주고 주고받는 그런 스위칭에 이어지는 패스가 아닌 그냥 허리 라인에서 계속 주고받는 그런 패스가 주를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패스 성공률, 이 패스 점유율, 이런 숏패스, 롱패스, 성공률 이런 패스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그다지 그렇게 위력적인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 칠레는 소주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패스워크가 기동력 그리고 조직력을 또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좀 더 그것이 탄탄해지지 않았나라는 탄탄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수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10명 중에 7명이 10km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도 거의 9km 후반대를 뛰었고요. 굉장히 많은 전방 압박부터 후방 압박까지 압박을 엄청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스페인이 칠레를 뚫을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활동 거리를 봐도요. 칠레가 한 117km 정도 뛰었어요. 그에 반해 스페인은 109km, 약 10km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이 한 번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칠레가 한 발, 두 발 더 뛰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명의 선수가 그렇게 뛰다 보니 스페인 입장에서는 버겁지 않았나. 칠레의 그런 수비와 압박을 뚫기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자체가 물론 스페인이 패스나 성공률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으나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적함대 스페인,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 피파 랭킹 1위 스페인은 가장 먼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조기 탈락 확정을 하는 굴욕을 받습니다. 스페인의 굴욕, 축구팬으로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합니다. 스페인은 이날의 패배로 칠레와의 60여 년 이상 이어온 무패 행진도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50년에 처음 맞대결을 펼친 스페인과 칠레는 지난해 9월까지 총 10경기를 치렀는데요. 스페인이 8승 2무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과 칠레의 경기는 디펜딩 챔피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칠레가 3백으로 나왔는데 이 칠레의 3백 중에서 3백과 그리고 중간에 허리 라인에 메나죠. 메나와 이슬라 선수가 스페인을 잡는 3백을 가져온 칠레의 가장 핵심이고 이 선수들이 덕분에 스페인이 이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메나와 이슬라 양측에서 그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해주고 더불어서 중앙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수비 시에는 수비 라인까지 끝까지 내려가지고 공격 때는 공격에도 같이 가담을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 때는 실질적으로 칠레가 5백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공격 때는 4명, 5명, 6명의 공격수들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비달이라는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가 또 중간에서 그 볼 배급자로서 플레이메이커로서 굉장히 경기 조율을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런 모습은 현대축구라 그러죠. 스페인식 현대축구 4-1-3-1, 4-2-3-1에 기반한 원톱 공격수가 배치된 그런 그 축구 모습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축구가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칠레가 보여줬고 칠레 이전에 네덜란드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칠레가 만약에 메나와 이슬라 선수가 그렇게 큰 활동량을 가져가지 않고 압박이 부족했다면 오히려 쉽게 스페인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스페인 자체도 워낙 빠른 선수, 공을 잡으면 그냥 있을 때보다 더 빨라지는 이니에스타 선수, 실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워낙 드리블도 좋고 패스워 그리고 시야 그리고 골 결정력까지 가진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런 선수들을 괴롭혀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스페인이 칠레를 무너뜨릴 수 있었으나 이런 메나와 이슬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칠레가 스페인은 2-0으로 이기지 않았나. 그리고 닭공의 가장 핵심이지 않나. 저는 산체스, 비달 선수도 있지만 이 메나와 이슬라 선수가 얼마큼 해주냐에 따라서 칠레의 공격력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나와 이슬라 선수가 수비로 내려왔을 때 강력한 압박. 그리고 그 압박에서 지치지 않고 공격 시에 바로 오버래핑을 해서 다시 공격. 페널티 라인 주변으로 같이 압박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메나와 이슬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칠레가 이런 지금 남미판 닭공의 완성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경기 후에 인터뷰를 보면요. 먼저 패장인 델보스케 감독. 우리는 우리만의 특징을 보여줬고 앞으로 전진했지만 불운하게도 골을 넣지 못했다.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지만 뒤지고 있을 때는 열심히 뛰는 것 이상을 보여줘야 했다. 우리는 탈락할 만했다. 일단 패장으로서 인정할 건 인정했지만 우리만의 특징을 보여줬고 앞으로 전진했지만 불운하게도 골을 넣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분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델보스케 감독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특징을 보여줘서 네덜란드한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티키타카, 스페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경기. 그러나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경기가 완패를 했습니다. 2-1로 아깝게 진 것도 아니고 5-1로 완전히 처참하게 윤방 폭격을 당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물론 다 예상을 했었어야죠. 네덜란드 공격력이 세지만 칠레는 정말 뒤에서 역습하는 그런 카운터 어택적인 공격 성향보다도 그냥 닭공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과연 이 팀이 어떻게 나올까를 예상을 했다면 저번 네덜란드 경기를 확실히 리뷰하고 이 특징을 조금 변환해서 특징의 알파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그냥 특징만을 보여줬다면 그 특징을 이미 다 모든 이제 팀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최강이라고 했는데 올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스페인도 무너지는 모습을 이미 보였고 그렇다면 다른 플랜 B를 가져갔었어야죠. 이런 플랜 B에 대한 예상을 좀 준비했었으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의 잘못 혹은 다음부터 플랜 B를 좀 더 준비해서 다시 한번 현대 축구의 그 핵심에 우리 스페인이 서겠다 이런 모습까지 다짐을 보여줬다면 좀 더 팬으로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노장 알론소 선수는 우승을 향한 신념이나 승리를 향한 열정, 야망이 부족했다 생각한다. 지난날의 성공은 지난날의 이야기일 뿐이다. 우린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스페인을 구성하고 있는 선발 선수들 그리고 구성원 팀들은 이미 노세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유로, 월드컵 우승을 다 맛본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망이 다른 나라의 컵을 들어보지 못한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동기부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정확히 찝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론소 선수가 이런 것을 찝었다면 다음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 그리고 국가대항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승자인 산파올리 감독은 스페인의 승리에 대해서 축구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 스페인이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잘해왔지만
오늘 그 선수들의 세대는 지나갔다. 라면서 축구는 그렇다. 축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다. 이런 변화, 공은 둥근 달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예, 이런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공이 둥근히 약팀도 얼마든지 강팀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스페인을 평가도 다 같이 해줬는데요. 스페인은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실력을 보이며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축구를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 월드컵에서만 부진했을 뿐이다. 스페인의 탈락이 실력이 아닌 단순한 부진에 의한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승자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특히 피파 랭킹 1위,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 무조건 스페인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산파울리 감독의 커리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산파울리 감독의 이제 스페인을 잡은 이런 모습들은 축구 팬들에게 회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났고요. 스페인이 진 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언급을 했고, 스페인이 왜 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기사도 정말 스페인, 칠레라고 이렇게 키워드만 넣어서 검색을 해본다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기사들, 그리고 잘 정리된 기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걸 확인해 봤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정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SBS 해설위원인 박문성 해설위원이 작성한 스페인의 몰락 이유 7가지입니다. 저도 이 부분 7가지를 모두 동조하는 입장이고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티키타카의 종말인가 첫 번째입니다. 티키타카가 이제 스페인의 그런 대명사, 스페인의 키워드가 됐죠. 그러나 이런 티키타카가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그런 축구 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박문성 해설위원도 그렇고 티키타카가 자체가 종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 대표팀 자체도 옛날에 성굵은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경기 때 이제 완벽한 점유율 축구를 가져갔다고 볼 수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직선적인 롱볼을 가져가는 플레이에 티키타카를 합치니 두 개가 결합된 모습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접목한 스타일이 이제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티키타카 자체의 종말이 아니라 티키타카의 변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변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시대의 종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골드 제너레이션, 무적 함대 이제 골드 제너레이션이 끝났죠.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세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라리가 자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워낙 좋은 그 유소년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제2의 이제 골드 제너레이션, 제2의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전술의 문제이죠. 아까 이미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고 이런 모습들은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보였는데, 그리고 예전에 그 도르트문트 때 게겐프레싱, 전방부터 들어간 압박, 그리고 강력한 수비부터 높은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을 끌어낸 뒤 빠르게 역습하는 플레이로 티키타카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스페인이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는지 다양한 축구 감독과 축구 분석가들에 의해서 분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델보스키 감독은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티키타카를 가져온 거죠. 그것을 네덜란드와 칠레가 깨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좀 더 스페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술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제 플랜 B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 자체 우리는 티키타카를 가져간 팀이다. 그러니 우리는 티키타카로 니네가 어떻게 와도 우리는 티키타카가 있고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자존심 혹은 고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지금 한번 깨진 상태고 클럽 대항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다면 플랜 B를 가져왔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코스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티키타카를 가져왔으면 그냥 코스타 선수 없이 파브레가스, 이렇게 다비드 실바, 이니에스타 선수를 그냥 펄스 9 전술로 가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나 코스타 선수를 영입했고 그리고 귀화시켜서 말테반 주사까지 맞으면서까지 이제 스페인의 그 브라질 월드컵에 참석을 했다면 그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키워드는 디에고 코스타의 문제입니다. 디에고 코스타 자체는 굉장히 경기 잘하고 경기력 좋고 헤딩 좋고 위치 선정 좋고 골 결정력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개인 기량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 외에 다른 필드 플레이어 9명의 선수가 9명의 티키타카와
코스타 선수는 그 리듬이 잘 안 맞아 보였어요. 굉장히 코스타 선수는 뭘 해보려고 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미드필더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잘 안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고쳐간다면 저는 다음 경기 때는 아직 코스타 선수가 한 번 더 뛸 수도 있고 뭐 계속 자기 관리 잘한다면 아직 무궁무진한 선수 아닙니까? 이런 선수가 있는 스페인이면 이 선수에 맞게 그리고 이 선수가 유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뭐 전술을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 간다면 다음 국가대항전 때는 스페인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로 카시아스입니다. 지금 1차전에서 카시아스가 5실점을 했어요. 월드 클래스 선수에 맞지 않는 실점이고요. 그 실점에 수비의 실책도 있고 뭐 네덜란드의 골이 너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카시아스 선수의 실책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책은 칠레전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카시아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클럽에서도 중간중간 좀 폼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선수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약간 고집이 아니었나. 물론 골키퍼 자체가 그리 높은 체력을 요하는 포지션이 아니고 두 번째로 골키퍼 자체가 가장 중요시된 게 경험치잖아요. 그 경험치에서는 카시아스를 넘을 만한 스페인의 골키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경기에서 이미 5골을 먹은 상태에서 카시아스 선수를 한 번 더 쓰는 것보다는 다른 뭐 데헤아 선수 이런 선수들을 한번 중용해서 키퍼로서 데헤아 선수도 굉장히 잘 막잖아요. 이런 선수를 한번 중용해서 그 칠레전에 출전시켰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의 권한이고 카시아스 선수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경험치나 또 다른 뭐 능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불협화음. 일단 센터백에서 세르지오 라모스와 피케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리그에선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두 선수 전부 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 자체에서 약간 밸런스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라모스 선수가 공격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뒤를 약간 피케 선수가 받쳐주던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가지고 있는 센터백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뭔가 모르게 좀 잘 안 맞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협화음 자체도 이제 조금 더 많이 풀려고 노력하고 델보스케 감독과 그런 고참 선수들이 함께 계속해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연습했다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뭐 이렇게 박문성 해설위원이 뽑았더라고요.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몰락이 아닌 다시 새로운 반전의 기회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스페인이 그 조별 예선 경기에서 2패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있었던 다음날 스페인 일면신문에 그 실렸던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스페인 일면에 이제 카시아스 선수가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있는 사진도 있는데 어떤 분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2개의 문장인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당신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스페인 유로 2008 우승, 2010 월드컵 우승, 유로 2012 우승 이렇게 해서 글을 실었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인 자체가 이미 지금 월드컵 1회 우승 그리고 유로 2회 연속 우승을 가져간 팀입니다. 2008 유로 우승, 2012 유로 우승, 그리고 2010년 월드컵 우승 가져갈 건 다 가져간 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위의 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승하는 동안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동안 3회 우승했습니다. 국가대항전 큰 지구촌 국가대항전에서 세계 경기에서 우승을 할 동안 4년 기간 동안 이제 선수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알론 선수가 언급했듯이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조금 노쇠화되지 않았나. 이 부분만 다시 잘 조정이 간다면 다음 2018 월드컵에서는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총평은요. 스페인의 몰락, 칠레의 닭공 이 2가지 키워드인데요. 스페인의 몰락, 저는 그래도 이번까지는 스페인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이영표 해설위원의 말처럼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패스 자체가 아직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패스가 허리에서 이루어지지 전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로로 계속 허리에서만 이루어지는 패스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코스타 선수도 온 것처럼 오히려 이제 스페인이 독일의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스페인은 굉장히 발이 빠르고 골 컨트롤이 좋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스타 선수가 헤딩력도 좋고 높은 골 결정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키타카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윙 플레이도 조금 직선적인 플레이도 함께 해주는 그 전술을 연구한다면 더 강력한 스페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칠레. 역시 남미의 힘입니다. 남미에서 치러지는 경기에서 가장 화끈한 공격을 보여준 칠레. 너무 감사했고요. 축구팬으로서 너무나 시원한 경기를 봤습니다. 16강에 올라가서도 저는 칠레의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시원한 경기력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축구팬들은 조별 예선에서나 뭐 본선, 결승 같은 데까지 올라가는 이런 단기전에서는 수비가 강한 팀이 더 오래 남는다, 롱런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조금은 칠레가 이제 남미에서 열리기도 했기 때문에 칠레가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둬주면서 보여주면 축구팬으로서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칠레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미래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과 남미의 싸움닭 칠레의 경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lombia and Côte d'Ivoire. 안녕하십니까, 김기사입니다. 지난 3회차 방송 저희 주간 해외축구의 3회차 방송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였죠. 그 경기 이후로 며칠간 짧은 달콤한 휴식을 보내고 6회차 방송에서 아마 찾아뵐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의 C조 세 번째 경기를 지금부터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기사랑 홍기사가 나름 괜찮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같이 모여서 방송을 진행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방송의 재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니까. 하지만 저희가 떨어져서도 꾸준히 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나름의 색깔을 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대는 그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박커 탈기식의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친구가 떠드는 것처럼 떠드는 거 그냥 듣는다 생각하시고 남자들 다 재밌게 보잖아요, 월드컵. 그런 거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저희 방송에 대한 댓글이 아주 지금 불티나게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말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은 나는 경기를 이렇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C조 세 번째 경기, 콜롬비아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를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경기를 고른 거는 일단 경기를 저희가 주요 경기를 셋이서 의논해서 뽑았고요. 조별 예선에서. 그 경기들을 가운데서 저희가 추려가지고 각자 하나씩 가지고 가는 형식으로 경기를 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콜롬비아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를 가져왔는데 이 경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콜롬비아의 라다멜 팔카오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문제는 그 당시에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에 일단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고 또 C조가 워낙 일본,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의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가 좀 흥미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C조의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가 아마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C조의 향방을 가릴 경기로 이 경기를 한번 리뷰해보면 즐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콜롬비아는 호세 페케르만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 되게 수비적인 팀이었죠, 팀 칼라가. 되게 수비적인 팀이었고 그냥 역습밖에 없는, 완전히 수비적으로 갇혀있다가 팔카오 보고 그냥 질러주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주로 하던 팀인데 페케르만 감독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아기자기한 짜임새 있는 패스웍도 가지게 되었고 좀 공격 작업을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 페케르만 감독이 콜롬비아 국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피파 랭킹 8위고 포메이션은 4-2-3-1, 두 팀 다 4-2-3-1입니다.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의 공통점이라면 두 팀 다
월드컵에 상당히 운이 없습니다. 박 기사가 지난 5회차 방송에서 아마 멕시코를 가리켜서 월드컵 DNA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이 두 팀한테 빌려온다면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는 정말이지 월드컵 DNA랑 거리가 있는 팀들입니다. 콜롬비아는 정말 강했던 월드컵이 몇 번 있었죠. 94년 월드컵에 아마 발데라마 선수 있을 때 그 폭탄머리 발데라마 그 누가 자살골 넣고 수비수가 돌아가서 총 맞았잖아요. 그 94년 월드컵 때 정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2002년이었나요? 2006년이었나? 그때도 팀이 정말 강하다는 평가를 남미 예선에서 받았었는데 펠레의 저주와 함께 진출도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었죠. 그 콜롬비아 대표팀도 그렇고 코트디부아르도 사실상 드록바랑 콜로투레, 야야투레 이런 선수들과 함께 전성기를 보냈었죠. 2000년대에 전성기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이 2006년 월드컵 그리고 2010년 월드컵 독일과 남아공에서 정말 조편성이 진짜 죽음의 조에 2번 연속 걸리면서 2차례 다 탈락하는 그런 불운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는 단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해 본 적이 없고 콜롬비아는 단 한 번 1990년도에 통과를 했던 그런 기억만 갖고 있는 월드컵에서의 기록이 썩 좋지 않은 두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이제 골든 제너레이션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둬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콜롬비아는 지금 떠오르는 신성들이 많죠. 팀에 그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라던가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23위고 객관적 전력상에서 좀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미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좀 홈의 이점을 살려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팀플레이에 있어서 콜롬비아가 좀 더 짜임새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사브리 라무시 감독의 경우에는 감독 경험이 별로 없는 감독이에요. 프랑스 출신의 감독 경험이 많지 않은 감독이라 호세 페케르만 감독이 콜롬비아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감독이 좀 그렇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네요. 경기 전에 두 팀의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간단한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콜롬비아는 상당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죠. 주로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라던가 콰드라도 선수 그리고 이바르보 선수 최전방에 그리고 그 뒤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는 구티에레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주로 역습 시에 한 4명 정도가 같이 달려가면서 순식간에 짜임새 있는 플레이로 골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순간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고 좋은 팀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이고 지난 그리스전에서 그리스가 쩔쩔맸죠. 네, 그리스가 이 콜롬비아의 공격, 이 빠른 파상 공세를 당해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최전방에 드록바가 아니라 보니 선수가 서죠. 보니 선수가 서고 윌프레드 보니 그리고 왼쪽에 제르비뉴, 오른쪽에는 1차전에는 칼로 선수가 섰습니다. 일본전에. 그래서 칼로와 제르비뉴의 많은 활동량을 가져나가는 그 측면 선수들 그리고 단단한 중앙 미드필더들 그리고 최전방의 보니의 결정력에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상 코트디부아르가 경기에 승부를 거는 거는 드록바의 출전 이후입니다. 후반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드록바가 나오고 거기에 승부를 거는 그런 플레이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다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제르비뉴라던가 칼루,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그리고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라던가 콰드라도 선수가 상당히 강해서 측면 양쪽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남미의 그 날개가 강한 두 나라가 붙는 그런 경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사실 라다멜 팔카오 선수의 그 월드컵 직전 부상이 정말 컸죠. 월드컵 얼마 남겨두지 않고 당한 그 부상이 정말 타격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2차전까지의 경기를 보면은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정말 팔카오의 원맨팀이 아니었구나. 호세 페케르만 감독의 짜임새 있는 축구를 콜롬비아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팀워크 있는 팀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 지금 핵심인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와 그리고 그 포르투에서 쓰는 후안 퀸테로 선수 교체돼 돌아와서 이번에 골을 넣었죠. 이 두 선수의 좀 젊은 축구가 콜롬비아의 젊은 축구가 전체적으로 노쇠한 코트디부아르의 그런 경험이 많은 노련한 축구를 이겨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측면이 되게 강하다고 하는데 사실 두 팀의 측면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로드리게스 선수와 콰드라도 선수의 측면 공격으로 이루어진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양쪽 윙포 스타일이에요. 로드리게스 선수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고 치고서 그 다음에 콰드라도 선수는 측면으로 나가는 지르는 선수죠.
보통 양쪽 윙포워드를 둘 때 한 명은 중앙 지향의 선수를 두고 다른 한 명은 측면 지향에서 크로스 올리는 형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전형적인 콜롬비아는 그 팀의 균형점을 잘 맞춘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반면에 코트디부아르는 공격진의 전술적인 움직임이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미약해요. 라무시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을 팀에 이식하는데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전에서도 공격이 답답한 모습이 있었고 드록바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워낙 제르비뉴나 칼루 선수가 전형적인 윙어들이 아니잖아요. 이 두 선수를 측면 배치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 칼루 선수는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공격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있었죠. 칼루 선수의 움직임이 좀 비효율적이었고 그래서인지 이번 경기에서는 칼루가 선발이 아니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선수 전형적인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이 두 선수가 중앙으로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보니 선수와 함께 중앙에서 해결을 하는 스타일로 경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공 배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에 정말 경기가 답답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선발 명단부터 이제 살펴볼까요? 선발 명단 전에 그 감독 사전 인터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인터뷰는 별로 없었고 라무시 감독의 인터뷰 하나 소개해드릴 만할 것 같아요. 라무시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드록바가 사타구니 부상을 안고 있지만 일본전에 출전을 강행시켰다. 그리고 콜롬비아전에도 그를 출전시키고 싶지만 부상 때문에 무리하게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경기에 이제 드록바를 결국 넣었고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드록바 투입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 팀은 매우 흥미로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다만 몇몇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실수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패배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더불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질 경기를 하지는 않았다. 이제 경기 후 인터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드록바 투입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경기 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경기 전에는 드록바를 투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경기 끝나고 투입하려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막 전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투입하고도 진 거를 좀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모습이네요. 라무시 감독도 제가 지난번에 델보스케 감독을 좀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라무시 감독도 1차전과 2차전을 보면 사실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전 인터뷰 코트디부아르의 라무시 감독을 얘기했으니까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의 경기 전 인터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경기장에서 훌륭한 상대와 경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지금은 팀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는 등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전 경기에서는 많은 콜롬비아의 팬들이 응원해준 것이 컸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도 강력한 응원을 기대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전은 터프한 90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잘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선수가 약간 악동 이미지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 악동이라기보다는 좀 철없는 꼬마 같은 좀 재기발랄하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선수예요. 보통 인터뷰 같은 거 몇 번 봤는데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 약간 쾌활하고 개념이 없는 그런 악동이 아니라 발로텔리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자기의 그런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스타일의 악동이라 좀 정이 가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기 하기 전에도 보면은 눈빛 정말 초롱초롱하고 뭐랄까 표정도 살아있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콜롬비아의 에이스로서 다음 월드컵 그리고 다다음 월드컵까지 정말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퀸테로랑 로드리게스. 퀸테로가 중앙에서 힘있게 좀 풀어주고 경기를 정말 재능있게 풀어주고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콜롬비아의 앞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앞으로의 10년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기대할 만한 스타 선수가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월드컵이 정말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정말 임팩트 있는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트디부아르의 드록바나 야야투레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리고 콜롬비아에는 로드리게스나 퀸테로 그리고 수비의 예페스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죠. 루니도 이번에 골 넣고 수아레즈도 살아났고 각 팀별로 네이마르는 에이스, 로벤도 잘하고 있고 반페르시며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다 제대로 하고 제 몫을 하고 있어서 이번 월드컵이 더 재미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발 명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승리팀이기도 하고 1차전에 더 멋진 인상을 보여줬으니까
콜롬비아는 오스피냐 골키퍼에 4백은 이제 수니가 선수, 그리고 예페스, 사파타, 그리고 아르메로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르메로 선수는 나중에 아리아스 선수랑 교체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 미드필더 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두 자리죠. 카를로스 산체스랑 아길라르. 이 두 선수는 정말 많이 뛰더라고요. 정말 많이 뛰면서 코트디부아르의 그 투레 선수나 뭐 여러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주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공격진, 이 콜롬비아의 이 4명의 공격진은 대단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성 공격수 3명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1차전에도 그랬지만 콰드라도 선수 오른쪽에,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 왼쪽에, 그리고 가운데는 이바르보 선수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의외였어요. 이바르보 선수, 구티에레즈. 퀸테로 선수가 저는 2차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바르보 선수가 나왔고, 그리고 최전방에는 역시 테오 선수가 나왔습니다. 테오 선수는 정말 페카오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좀 보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움직임이 썩 나쁘진 않고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도 4-2-4-3-3 전술로 나왔어요. 4-3-3 전술로 나왔는데 원래 4-2-3-1로 많이 나오던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2-3-1이라기보다는 좀 4-3-3에 가까운 그런 전술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베리 골키퍼에 오리어 그 선수 하나 나왔었고, 조코라, 그다음 밤바, 보카, 그리고 디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티오테, 야야 투레, 그 다음에 제르비뉴, 그라데 선수가 칼루 선수 대신에 나왔고요. 보니 선수가 탑에 있었습니다. 전반은 양팀 모두 조심스러운 형태에서 공격을 해갔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러운 형태에서 공격을 하다가 콜롬비아가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를 맞이했을 때 상당히 빠른 공격 전환을 이루는 모습이 있었고,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긴 한데 공격이 좀 답답하게, 선수 너무 개인 기량에 의존하고 야야 투레나 뭐 이런 선수들도 상대의 압박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는 정말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폭발적인 역습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거를 디에 선수가 경기 전에 이제 폭풍 눈물을 흘렸던 그 디에 선수가 막는데 급급해 보였어요. 좀 더 노련하고 적극적으로 전술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싸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콜롬비아의 정말 깔끔한 역습을 코트디부아르가 효율적으로 막아냈는데 실패하면서 좀 체력 소모도 많았고 위험을 초래하는 장면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콜롬비아는 코트디부아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가장 중점이 되는 건 활동량이었던 것 같아요. 콜롬비아가 코트디부아르의 공격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게 수비형 미드필더 2명과 그리고 이성 공격수 3명이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을 해서, 특히 이성 공격수 3명이 수비를 그 정도로 가담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체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이대가 어리다 보니까 그 3명의 선수를 포함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2명까지 해서 상대 공격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틀어막기 시작하는데 코트디부아르가 잘 경기를 효율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부터 터프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터프한 경기가 어떤 터프함을 말하는 건지 경기장에서 몸으로 유감없이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야야 투레 선수는 전반에도 꽁꽁 묶였는데 후반에는 더 묶였어요. 후반에는 특히 퀸테로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약간 플레이메이커 개념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수비 때 야야 투레를 완전히 조지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투레 선수가 이 핵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했던 게 코트디부아르 공격의 문제가 아니었나. 사실 1차전에서도 어느 정도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더 해줘야죠. 야야 투레는. 야야 투레가 코트디부아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라무시 감독이 어떤 식으로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코트디부아르가 공격을 풀어가는 방식은 너무나 답답했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전혀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그 뒤에 선수만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은 그래서 꽁꽁 묶였지만 0대0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 조금 답답한 인상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후반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냐면 콜롬비아가 더 많이 뛰었으니까. 막상 경기를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어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경기 좀 흥미로운 점이 많았는데 선수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3명 정도 꼽아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 먼저 콜롬비아부터 꼽아볼게요. 콜롬비아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로 역시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 결승골이 아니구나. 첫 골을 넣었죠. 첫 골을 넣었는데,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가 역습 전개의 핵이었고, 팀의 반짝임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그 재능 있는 천재형 선수였고, 킥력도 좋았고, 그리고 순간적인 헤딩으로
후반에 가치 있는 그 골을 넣었고, 그 모든 면에서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수를 제대로 틀어막지 못한 게 코트디부아르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 특히 측면에서 조코라 선수라던가 너무 일선에서 저지하는데 실패했어요. 아무래도 이 측면 수비수의 탓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들에게 공이 전달되기 이전부터 좋은 방식으로 공이 전달되지 못하게, 공이 깨끗하게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앞에서 더티하게 플레이를 해줬어야 했던 그 이성 공격수들이 전혀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게 좀 아쉽지 않았나. 특히 제르비뉴 선수의 수비 가담이 너무 적었고, 그라델 선수도 적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제르비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활발하긴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 말고도 또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예페스 선수. 최후방에서 정말 그 긴 머리를 찰랑이면서 터프하고 그리고 노련한 위치 선정과 정말 중요한 순간만 나타나서 그걸 다 끊어내는 그런 노련함이 돋보이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투지도 있었고. 그래서 예페스 선수가 코트디부아르의 공격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공헌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선수는 퀸테로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네요. 퀸테로 선수는 두 번째 골을 넣었죠. 팀에 2대1을 만드는 그 골을 넣었고 2대0을 만드는 골을 넣었죠. 이 퀸테로 선수는 경기 내내 사실상 패스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골 말고도 역습을 이어가게끔 만드는 그 패스 플레이를 코트디부아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좌절할 만큼 정말 깔끔한 패스를 많이 넣어서 이런 압박을 조금 하려고 해도 되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패스를 많이 넣어서 정말 팀의 생기발랄한 창의성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나 퀸테로 선수가 지금 22살이랑 21살입니다. 이 선수들이 다음 2번 월드컵도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3명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먼저 디에 선수를 꼽지 않을 수 없네요. 경기 전에 정말 눈물 펑펑 흘려가지고 그 중계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수가 부친상을 당해서 그렇다. 근데 부친상이 아니었죠. 아까 뉴스에 나오던데 부친상이 아니라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고국을 대표해서 경기를 뛰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폭풍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확인된 사실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대충 하지 않았나. 중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좀 폭풍 눈물을 흘려서 좀 안타까웠지만 그 폭풍 눈물이 결국은 고국을 대표한다는 그 감격에 북받쳐서 우는 거였고, 결국 감격의 수도꼭지를 너무 일찍 틀어가지고 결국 망한 게 아닌가. 설레발은 진짜 안 좋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압박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군분투했지만 그럼에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패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골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디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장 아쉬운 선수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 명, 제르비뉴 선수를 뽑겠습니다. 제르비뉴 선수는 가장 많이 뛴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워낙 좋은 시즌을 보냈죠. 팀에서, 이탈리아에서 좋은 시즌을 보냈고,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뛰면서 정말 멋진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끝내주는 슈팅으로 많은 골을 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제르비뉴 선수의 이런 조금 더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라면 앞에 보니 선수랑 같이 윌프레드 보니 선수랑 같이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측면에서의 그 공간을 활용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고 계속 중앙으로 안 되는데도 압박에서 막히는데도 중앙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만 계속 보여서 이게 전술적인 문제겠지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컸고요. 제르비뉴 선수는 이것보다 더 해줘야 됩니다. 이 뒤에 야야 투레 선수가 이렇게 침체되는 상황에서 제르비뉴 선수라도 경기에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지만 코트디부아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코트디부아르의 활로를 뚫기 위해선 결국은 제르비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선수예요, 제르비뉴 선수가. 그리고 한 선수를 뽑자면 야야 투레 선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야 투레 선수는. 이 경기에서 가장 아까웠던 장면들이 야야 투레 선수가 프리킥 찬스 같은 거를 아쉽게 날리는 장면이 2장면 정도 있어요.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콜롬비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압박과 체력을 통한 이런 팀을 잡기 위해서는 세트피스를 그렇게 날려보내면 안 되거든요. 한 번, 2번 이렇게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되게 효율적으로 그 찬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야야 투레 같은 핵심 선수가 그렇게 살려주지 못해서 팀이 좀 기운 빠지는 공격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상대한테 압박을 당할 때 공을 지켜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그런 압박을 풀어내고 적극적으로 탈압박을 해내고 그러면서 또 찬스까지 이어가고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계속 창출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한두 장면 외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찬스가 나오지 않고 후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리면서 좀 봉쇄되면서 팀의 활력을 더 잃게 만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컸습니다. 뭐 이 선수 개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는 분명히 이제 그라델 선수나 보니 선수가 좀 비효율적이었던 거, 그리고 후반에 칼루 선수가 중요한 찬스 날려먹었던 거, 제르비뉴가 내준 찬스 날려먹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더 컸지만 그래도 더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야야 투레와 제르비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워스트는 라무시 감독이죠. 경기 후 인터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무시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까 드록바 투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실수가 있었고 그것이 패배로 이어졌다. 우리 팀은 흥미로운 상황들은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정말 개인 기량에 의한 거고 감독이 얘기할 건 아니죠. 감독의 그 전술로 흥미로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독님은 제가 또 비호감 감독, 비센테 델보스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별로인 감독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질 경기를 하지는 않았다. 무승부가 오히려 더 어울리는 성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질 경기 했죠, 사실. 질 경기 했고요.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점수를 따라붙기도 했다. 우리의 패배는 공평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기사에서 쓰여졌는데 우리의 패배는 공평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아쉬운 장면이 많았어요. 야야 투레 선수의 프리킥 때 콜롬비아 벽에서 손에 맞는 장면, 핸들링 장면이 있었고 그게 간접 프리킥이라거나 아니면은 내지는 페널티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술적인 경기 내용상에서 확실히 코트디부아르가 답답하게 풀어간 부분이 있었고 콜롬비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풀어가면서 경기를 자기식으로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라무시 감독의 이런 말은 정말 아닌 거죠. 패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경기를 하고서는. 상대가 좋은 경기를 했고 자신들은 별로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는 가당치도 않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과 베스트 워스트를 꼽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번 경기의 베스트 선수는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입니다. 이 경기를 보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콜롬비아가 1차전인 그리스전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고 그 효율적인 경기의 중심에는 역습의 핵이었던 번뜩이는 선수였던 하메스 로드리게즈 선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워스트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워스트 선수는 살로몬 칼로 선수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선수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2회차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칼로 선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이 칼로 선수 1차전도 그렇고 2차전에서도 플레이가 개같았고 정말 비효율적이고 많이 뛰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제르비뉴 선수가 내어줬던 그 찬스를 골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버린 칼로 선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이름값이 있는 선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해줘야 되는데 스타 선수들이 그걸 못해주는 팀들이 이번 대회에서 망하는 게 아닌가. 코트디부아르가 지금까지 진출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위 진출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 과연 코트디부아르가 그리스를 격파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은 오히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 살아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조직력의 측면에서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자기 축구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계속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스타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저는 코트디부아르가 그리스를 상대로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가 충분히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본은 이제 귀국하겠네요. 일본 대표팀은. 네, 그렇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디에 선수의 실책 장면을 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만약에 디에 선수가 실책을 안 했다면 1대1로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디에 선수가 실책을 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감정은 좀 열심히 컨트롤하자. 이기고 나서 울자. 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프리카 선수들의 경우에는 감정이 너무 살아있어요. 그래서 생동감이 있고 경기를 보는 맛도 있고 이 캐릭터들이 살아있어서 더 유쾌하고 좋은데 솔직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팀을 만들 때 그 팀의 강함을 좀 훼손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무섭게 잘 풀리고 감정도 확실하지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경기를 말아먹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 카메룬 같은 팀은 보면 정말 대표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경우에도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감정 컨트롤을 잘해서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알제리 경기를 앞두고도
김신욱 선수와 이근호 선수의 투톱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실현 가능성 0.1% 정도 돼 보이지만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밥조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밥을 열심히 줘서 밥조 선수가 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주는 밥만 잘 먹어도 기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밥조 선수 이왕 대표팀에 뽑힌 거 홍명보의 한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골든카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